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볕이 등을 달굴 만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땀을 닦으며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경상도 어느 고을의 흘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삿갓을 눌러쓰고 집신 끝에 먼지를 잔뜩 묻힌 채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떠돌이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 어귀를 지나다 박문수의 귀에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길가 초가집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분명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부터 울고 있었던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열린 방문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여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남자 하나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병든 지 오래된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나가다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낯선 선비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봄부터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반도 안 됐습니다. 남편은 봄부터 저렇게 앓고 누워 있고요. 그런데 고을 사또가 작년과 똑같이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흉년이라 줄여달라고 빌었는데 아전들이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인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도 쌀을 털어 세금을 냈는데 이번엔 아전이 다시 와서 부족하다며 마지막 남은 소까지 끌고 가버렸습니다. 병든 남편 앞에서요. 남편이 말리려다 그 자리에서 아전한테 발길질까지 당했습니다. 박문수는 두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솥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에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남편을 덮고 있는 얇은 이불 한 장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품에서 돈 몇 냥을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드십시오. 남편분 약도 지어 드시고요. 여인은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선비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마을 주막에 묵으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또 이야기, 세금 이야기, 아전들 이야기. 들을수록 이 고을이 얼마나 골마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흉년에도 세금을 그대로 걷고 못 내는 집에서는 살림을 빼앗고 항의하면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또의 생일 잔치가 열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잔치라고. 박문수는 입가에 얕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낡은 선비 차림에서 더 나아가 아예 거지 행색으로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때가 잔뜩 낀 얼굴, 구멍난 도포자락. 어디서 봐도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거지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사또의 잔치집 주변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연스럽게 그 인파 사이에 끼어 잔치집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안은 눈부셨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마다 가득했고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했으며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사또는 윗자리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아까 그 여인의 텅 빈 솥, 병든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박문수는 슬며시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사또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거지 선비는 누구냐? 남의 잔치에 불청객이 끼어들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문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또를 향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잔치집 냄새가 좋아 발걸음이 이리로 왔습니다. 배고픈 선비 하나 쫓아내시렵니까? 사또는 기분이 좋은 날이라 그랬는지 주변 사람들이 웃고 있어서 그랬는지 박문수를 쫓아내는 대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선비야. 시 한 수로 나를 즐겁게 하면 술상을 내어주마. 어디 선비라면 글 줄은 알겠지?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문수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또가 붓과 종이를 내어주었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금잔에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붓이 종이 위를 달리는 동안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악공이 음악을 멈췄습니다. 기생들이 춤추던 발을 멈추었습니다. 사또 옆에 앉아있던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선이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흥청거리던 잔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내 든 것은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내달리는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진 묵직한 청동 마패였습니다. 잔치집 마당을 가득 채운 햇살이 그 마패 위에서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잔치집이 뒤집혔습니다. 상이 엎어지고 술잔이 굴렀습니다.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아전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방금 전까지 윗자리에서 우쭐거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흉년에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못 내는 백성의 살림을 빼앗고 항의하는 자를 발길질로 짓밟은 죄. 그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묻겠다. 관아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곡식, 재물, 살림살이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들을 모두 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저녁 무렵 박문수는 마을을 떠나기 전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바로 어제 그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여인이 나왔습니다. 낮보다 한결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곡식이 이미 집으로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품에서 돈을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따로 챙겨드리는 겁니다. 남편분 약을 지어드리십시오. 여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른께서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하셨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박문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것을 당신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여인이 대문 밖까지 나와 절을 올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박문수는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훗날 그 고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시 한 수로 탐관오리의 낯짝을 벗겨내는 분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